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또 계속해서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과거청산연구원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서상범 이사장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그 지난주 방송 때 보니까 네. 이제 고난의 행군에 대한 예.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면서 네, 네. 오늘 또 이제 이어지는 주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네, 같아가지고요. 예. 간단하게 지난번에 했던 방송을 살짝만 좀 요약을 해주시고 오늘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 고난의 행군 때 북한 사람들이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었다는 거는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네. 근데 그때 왜 그렇게 굶어 죽게 되었느냐? 현대 사회에서는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식량이 모자라면 외국에서 수입을 하면 됩니다. 네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수입을 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배급을 갖다가 끊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소득의 한 85% 정도가 월급의 거의 대부분이 배급을 통해서 받는 것인데 그 배급을 끊으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기아선상에 굶주림에 내몰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그 어려움을 알고 네네. 구호의 손길이 뻗치니까 네. 구호 물자가 들어오니까 오히려 수입은 더 줄이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그 행동을 해왔다는 거.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94년 7월에 김일성이 이제 죽고 네네. 1년 동안 김일성 시체를 갖다 이제 방부 처리해서 95년 7월에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거를 갖다 네네. 맞습니다. 만듭니다. 그 개수 비용이 약 8억 9천만 달러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으려면은 1년에 한 1억 3천만 불에서 한 3억 불 정도만 식량을 수입을 해도 네. 굶어 죽지 않는데 오히려 그에 써야 될 돈을 갖다가 식량은 수입하지 않고 맞아 우상화 작업에 쓴 거죠. 그래서 황정엽 씨가 넘어와 갖고 한탄을 하는 게 그 8억 9천만 불을 갖다가 네네. 옥수수를 사왔으면은 북한 주민을 3년을 먹여 살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다라고 네네네. 그 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가 행하지 않고 네네. 맞아. 북한은 이제 성분론에 따라서 핵심 세력, 동요 세력, 적대 세력으로 나눠지는데 95년 10월 달에 그 핵심 세력한테는 95년 10월 달이 되니까 95년 작물 현황이 다 나왔잖아요. 이제 그거 갖고는 북한 국민들을 갖다 다 살릴 수 없다는 게 딱 명백해지는 순간 네네. 그 핵심 세력 25%한테는 6개월치 선배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세력은 춘곡이 나올 때까지 이거 갖고 네네. 버텨라 하고 적대 계층에 대해서는 식량을 딱 끊어버리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조사했던 마이클 컵이 UN 북한 인권문제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네네. 적대 세력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 식량을 무기로 사용했다고 하면서 대단히 분노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이제 이렇게 배급제 사회가 되었을 때 그 사회의 국민들은 사실 그런 정권이나 정부, 당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발생하는 국가적인 가장 큰 손실은 어떤 게 발생하는 겁니까? 배급제에 길들여진 사회. 아무래도 비효율성이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급제를 하기 위해서 기본 전제가 집단화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죽기 네. 전까지 왜 인민들이 네네. 자기 집에서 가축을 기를 때는 잘 돌보면서 왜 공동으로 기울 때는 그냥 방치를 하느냐? 자기네들 먹을 네네. 식량은 네네. 애중중요하고 좋은 거를 골라내면서 네. 왜 나라에 공출을 하는 나라가 수매를 하는 식량을 내놓을 때는 쭉정이만 내놓느냐? 그 얘기를 갖다 김일성 선집을 보면은 네네. 그런 얘기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비효율화로 갈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이지 않습니까,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거일 때랑 네. 나라가 통제할 때 예. 내 거이고 아니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 효율성을 나타내는데 네, 네.
그래도 이 배급제 사유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댓글에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이미 청년도 이거 배급제 하는 거 아니냐. 코로나로 인해서 돈 준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길들여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소득의 85% 이상을 갖다가 이거에 소득의 85%? 오늘 이사는 하고 예, 그러니까 예. 배급이 지난주에 설명을 했지만 배급이 끊어질 경우에 네네. 회사에서 주는 월급 갖고는 하루밖에는 살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사회하고 우리나라처럼 뭐 몇십만 원 이거 찔끔찔끔 주는 거하고는 비교를 차원이 다르다네.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이렇게 코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청년들한테 자꾸 돈을 주는 것도 사실 사회에 좋은 영향일까요, 이게? 그거는 좀 네네. 그 일장일단이 있고 학자마다도 견해가 견해가 좀 조금씩. 많이 틀릴 거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아마 네네.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네네. 이 벌어졌던 그 원인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깊은 그 연구가 있어야 그거에 대한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그 소용돌이의 와중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평가하기는 이르다.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론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대표님 그 북한의 이런 식량 생산이 그 줄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왜 그렇게 확 줄게 된 겁니까? 군화행을 찾아오면서. 지난주에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네네. 비료 생산 북한의 경제는 80년대에 소련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대서 무역이 한 25%밖에는 되지 않았는데 90년에 오면 그 비중이 49%까지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제 공산권 무역의 특징이 우리는 무역을 하면 돈 주고 물건을 사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이제 바터제라고 그래서 북한이 생산한 경공업 제품을 소련에다 주고 그리고 나서 그 대가로 그 상품 소련에서 이제 석유라든가 뭐 예, 예. 기계류 그다음에 전기 이런 거를 갖다 들여오게 됩니다. 네. 그때 단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국제 시세가 아니라 네. 이거의 일종의 원조에 가깝기 때문에 국제 시세의 한 10분의 1 정도의 가격에 들어오는데 네. 90년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한 94년, 95년 정도 가면 소련의 IMF급 위기가 닥칩니다. 그래서 소련의 그 경제 위기 때문에 그때 전 세계 경제가 한번 휘청을 하는데요. 러시아가 그런 상태에서 그 북한에다가 제대로 된 그 원조라든가 네네. 무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이제 대외 무역이 한 반토막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농업 생산을 갖다가 이제 주체 농업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주체 농업의 정신이 수리와 전기와 기계와 화학합니다. 가장 핵심이 화학한데 네네. 척박한 토지라 할지라도 비료를 뿌리게 되면은 네. 소출이 쭉 올라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생물 시간에 배웠던 기억을 갖다 되살리면은 네네. 비료의 3대 요소가 질소, 인, 칼입니다. 그 얘기는 자연 상태에서 이게 좀 부족하다는 건데 네네. 그중 가장 우리가 얻기 힘든 게 질소 성분입니다. 인류가 화학 비료를 만들기 전까지 질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콩과 식물을 기르는 겁니다. 네네. 그럼 콩과 식물에 있는 그 잔뿌리에 살고 있는 그 박테리아가 공중에 있는 질소를 갖다 호흡을 해갖고 그거를 갖다 물에 녹는 형태로 바꿔서 땅에다가 뿌립니다. 네네. 그 형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형태는 벼락입니다. 네네. 벼락을 칠 때 그 높은 그 전압차 때문에 네네. 공기 중에 이 질소가 이제 그 발생하는 거네요. 네네. 질소가 이제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네. 비해서 내리는 그 두 가지 형태였는데 20세기 초반에 독일의 그 화학자인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이 네. 공기를 갖다 고압으로 압축한 상태에서 전기를 주고 거기다가 이제 촉매를 넣으면은 이게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는 공중질소 고정법을 갖다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암모니아를 생산하니까 그걸 갖다 황산하고 결합을 시켜서 황산 암모늄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질소 비료입니다. 이거가 나오면서 농업 생산량이 3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황산을 결합을 시키면은 이제 그 식물이 질소분을 뽑아가고 황산기가 나와서
땅을 갖다 산성화시키거든요. 네네. 대신 이제 질소를 갖다 결합을 시키면 질산 암모늄이 되는데 이 경우는 질소가 2배가 되죠. 질산에서 질소가 나오고 암모늄에서 나와 갖고 질산 암모늄을 뿌리게 되면 소출이 6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척박한 토지라 하더라도 네네네. 이거를 뿌리면 소출이 쭉 올라오기 무조건 올 때문에 수밖에 없다. 예. 북한의 우리가 저 흥남이라고 부르는데 흥남 네네. 비료 공장이라고 네네네. 들어보셨죠? 그게 네, 일제가 지어낸 그 공장인데 그거를 네네. 복구해 갖고 거기서 황산 암모늄을 생산을 해서 그거를 뿌려 갖고 소출이 이제 쫙 올라갔는데 러시아에서 그 원조가 줄어드니까 이 가동률이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 시설은 연간 한 350만 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데 네네. 95년쯤 되면 실제로는 40만 톤, 50만 톤밖에는 생산하지를 못해요.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었네요. 예, 원래 생산 캐파 그대로 생산은 못하는데 북한이 최대로 생산할 때 한 120만 톤, 150만 ton 정도 생산을 했는데 반토막 3분의 1토막이 난 겁니다. 네네. 비료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참. 식량은 쭉 들어들죠. 그래서 네네. 90년대 초반에 500만 톤 후반까지 갔던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95년쯤 되면 이제 300만 톤 이하로 떨어지는 그 주요 원인이 이제 그 비료에 있는데 그 비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북한의 이 주체 농법에 따라 했던 모든 정책들이 다 북한의 식량난의 하나의 원인이 됐어요. 동영상을 갖다 지금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네. 그 북한의 그 다락방에 대한 그 동영상입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고 설명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착 생활을 시작했다. 곡식 생산을 늘리기 위해 경사가 완만한 산비탈을 개간하여 계단식 논과 밭을 만들었다.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단식 논은 주위 산세와 어우러져 빼어난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김일성은 1976년 3월 전국농업열성자회의에서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산비탈을 다락밭으로 만드는 것은 알곡 증산을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라고 교시하였다. 그리고 그해 10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몇 해 안에 15만에서 20만 정도의 다락밭을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이 교시에 따라 북한은 총 경작 면적의 7분의 1에 달하는 다락밭을 조성하였다. 북한은 다락밭을 주로 산림을 벌채한 뒤 경사면을 그대로 남겨두고 만들었다. 경사가 급해 기계화 작업은 엄두를 낼 수 없었다. 안정적으로 물을 대기도 힘들었다. 곡식을 추수한 뒤에는 비가 조금만 와도 밭에 흙이 쓸려 내려갔다. 표면에 흙이 씻겨 내려가자 지력은 떨어졌다. 그리고 산 아래로 밀려 내려온 토사는 하천에 고스란히 가라앉아 장마철마다 하천이 범람했다. 인류는 농사를 네. 방금 보신 대로. 예. 네. 저게 이제 전 경제학 면적의 70분의 1을 갖다가 저렇게 네네. 다락밭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경작 면적이 늘어나니까 소출이 늘어납니다. 네네네. 그러나 경작을 할 때 중요한 게 이제 표면에 있는 흙이에요. 네네. 아무 흙에서나 재배를 한다고 잘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돌도 잘 골라내고 네. 그리고 흙의 그 지렁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박테리아라든가 이런 미생물이 굉장히 많아야만 그 땅이 비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70년대, 80년대 그 농지 경제 정리를 했잖아요. 삐뚤빼뚤한 데를 갖다 이제 갈아갖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 그때 보면은 표토를 갖다 쭉 걷어갖고 한 네. 군데 모아줬다가 경지가 딱 정리가 되가면 다시 그 표토를 까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표토가 굉장히 이제 그 식물 자라는데 이제 중요한 건데 저렇게 경사면에다 만들어 놓으니까 비가 네. 나면은 다 표토가 다 쓸어 흘러납니다. 내려가지고. 네.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90년대 이제 중후반 되면 북한 애들이 매년 수해가 났다고 그러는데 네네. 우리가 북한 날씨도 뉴스를 보는데 그렇게까지 장마가 길거나 비가 많이 오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북한 애들은 그 수해가 났다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농사가 안 된 핑계를 하늘에다 돌리는 이유도 있지만은 저렇게 쓸려 내려갔던 흙이 냇물과 강에 쌓여갖고 하상이 높아지니까 조금만 비가 와도 범람할 수밖에 그렇구나. 없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저런 원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네. 또 하나 이제 북한이 실수를 한 거가 뭐냐면은 저런 다락방에다 모를
재배를 해야 되면 옥수수를 재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은 옥수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세계 3대 작물은 쌀, 밀 그리고 옥수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옥수수를 잘 못 보잖아요. 네네네. 그 이유는 옥수수의 대부분이 소나 돼지를 키우는 사료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 타코라든가 네네. 이렇게 멕시코 전통 음식 보면 옥수수 가루 갖고 만드는 네네, 그 맞습니다.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옥수수를 먹고 사실 그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옥수수 네네. 자체가 이제 미주에서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 그 곡식화된 그런 작물이기도 하는데요. 이 옥수수를 갖다 북한에서 채택한 이유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유를 짐작은 합니다. 뭐냐면은 단위당 생산량이 옥수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으로 보면은 헥타르라고 그러면 한 변이 100m인 너비를 갖다 이제 헥타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평수로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그 헥타르에다가 이제 그 곡식을 갖다 재배를 하면은 네. 밀 같은 경우에는 한 3.4톤 정도 수확이 납니다. 네네. 쌀은 한 4.5톤 나옵니다. 근데 옥수수는 5.9톤이 나와요. 단위 명당당 소출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칼로리도 100g당으로 따지면 쌀이 한 360칼로리 정도 나오고 네네. 밀이 한 340칼로리 정도 나오는데 옥수수가 350칼로리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열량도 높습니다. 우리가 네네. 옥수수에서 기름 짜 갖고 네네. 옥수수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름지다는 얘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 옥수수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생산량이 많다는 얘기는 곧 지력 소모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옥수수가 계속 잘 자라게 하려면 비료가 필수적입니다. 비료를 계속 줘야 돼요. 비료를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한 번 옥수수를 재배한 땅에는 한 1, 2년은 쉬게 해야 되는데 땅도 쉼을 좀 허락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렇게 다락밭을 만들 정도로 경지가 적은데 그걸 쉬게 내버려 두겠어요? 야. 그러니까 계속 돌리는 거죠. 네네. 그리고 북한이 쓰는 그 작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옥수수를 심는다 그러면 그냥 상상적으로 밭에다 옥수수알을 뿌리는 걸로 이제 네네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벼농사를 지을 때는 네. 묘판을 따로 만들어 갖고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네. 키운 다음에 그걸 갖다 이양을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중기 때 이양법이 개발되면서 생산량이 많이 늘었다고 그런 게 이제 국사 교과서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북한 애들은 묘판을 만들어서 옥수수를 갖다 거기서 묘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묘를 만들어 갖고 네네. 옮기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은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제 도덕 시간이나 보면은 북한 애들이 그 학생들을 갖다 동원해서 봄 가을이면은 맞습니다. 이제 농사 짓는데 이제 동원했다 하는 이유가 이게 손이 많이 가는 거죠. 기계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저런 경사면에 어떻게 기계를 쓰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가 뭐냐면은 밀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옥수수밭에 옥수수를 갖다 얼마나 빽빽하게 심었는지 고양이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심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미 모택동이가 1958년 대약진 운동을 할 때 네. 식량 생산을 위해서 옥수수를 밀식하라고 시켰거든요. 그래서 생산량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옥수수 자루는 많이 달리는데 네네. 알이 적어지고 옥수수 자리가 커지질 않아 갖고 생산량은 오히려 떨어지는 게 이미 그 증명이 된 밝혀졌는데도 건데. 불구하고 네네네. 북한 애들이 이제 그렇게 썼죠.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모여져서 네네. 그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기계화 얘기를 들면 더 그 가관인 게 네네. 북한은 드랙도르라고 그러는데 트랙터. 네네. 우리나라는 이제 경운기를 갖다 이제 트랙도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트랙터처럼 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경운기 정도 이제 크기입니다. 한 15마력 내외 정도를 쓰는데 언필치가 한 80%가 기계화됐다고 선전을 했는데 네네. 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공장도 돌아가지도 않고 기계는 마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계화가 많이 후퇴가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지금 추산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인력으로 농사를 짓는 거는 좀 드물잖아요. 물론 이제 고추라든가 이런 채소 기를 때는 어차피 인력으로 해야 되지만 벼농사나 이렇게 될 때는 이안기를 쓰니 트랙터로 네네, 갈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 그게 부족해서 충력하고 인력하고 기계를 한 3분의 1 정도씩 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 방송을 나오려고 어저께 이제 통일부 북한 네네네. 정보 포탈에 가갖고 북한의 이제 디렉트 생산량을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네네네. 보고서 저 어저께 깜짝 놀랐는데 네네. 북한의 디렉트 생산량이 한 1년에 3만 2천 대쯤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두 개의 공장에서 각각 1만 대씩을 만드는데 생산 능력은 1만 대인데 작년도 생산량이 200대래요. 금강기계공업이라고 이제 1만 대를 생산하는 쪽인데 네네. 얼마나 그 가동률이 형편? 기계화는 뭐 저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기화라고 그러는데 전기는 농업하고는 좀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은 저런 다락발에다가 물 네네. 대려면은 양수기로 전기 모터로 돌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북한은 전기 사정이 우리나라랑 또 틀립니다. 어허. 서울 근처에 있는 발전소가 만일 고장 났다고 그러면은 네. 우리는 고리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전기를 서울로 바로 끌어다 씁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전기가 그 송전 시설이 전국에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북한은 6.25 때 발전소가 폭격을 맞았던 그 경험이 있어갖고 분산형 체제를 택했어요. 말이 분산형인지 뭐냐면 전국에 있는 발전소에 그 송전 시설을 다 연결하지 않고 한 발전소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네. 거기가 책임지는 구역이 있어요. 한 발전소가 이 구역을 책임지고 다른 네네. 발전소가 다른 구역을 책임진다. 그 발전소 나가면 그 구역은 그냥 어둠이겠네요, 그냥. 예. 그리고 송전 시설을 만들었더니 폭격을 당했다고 네. 송전 탑 같은 거를 안 만들고 지하화를 했어요. 그게 이제 50년대, 60년대 지하화를 했으니 네네. 땅 속에서 케이블이 40년, 50년 있으면은 그 케이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보수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전이 그러니까 네네. 송전 누전이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송전 중에 송배전 중에 발생하는 그 누전이 그러니까 손실이 네네. 한 4% 5% 정도 되는데 북한은 그게 18%라고 그래요. 그나마 화력 발전소 제대로 안 되고 그러는 화력 발전소도 제대로 못 돌리는 상태에서 이러니 네. 전기가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참.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단 농업에서의 그 비효율성 네. 그거는 뭐 규비성이 그렇게 굉장히 강조를 했지만은 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 갖고 네. 북한의 농업 생산량이 500만 톤대 후반에서 250만 톤, 300만 톤까지 확 줄어들었고 그 남북 대화를 할 때 저쪽에서 우리한테 이제 식량 지원을 갖다 요구하는 거 못지않게 요구하는 게 비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있네요. 요인입니다. 대표님, 그럼 제가 듣다가 이게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네네. 지금 북한의 경제 수준이 대한민국의 몇 년도 수준이라고 좀 보면 괜찮을까요? 사람들마다 좀 틀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낙후된 것만 사실인데 제가 가져온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네네. 한번 보고서 네네. 설명을 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목탄차. 예, 목탄차 네네네. 그 동영상을 한번 좀 네네. 보여주십시오. 네. 이 저- 목탄차라는 건 전 처음 봤는데요. 예, 저 굉장히 생소하게 보이죠. 네네. 이게 트럭에 그 적재하면 무슨 그 드럼통 같은 게 하나 있고 네네네. 거기서 이제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저희 그 소독차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네. 연기 예, 많이 예, 나는데 예. 이거 무슨 차인지 설명을 좀 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목탄차라고 그러면 그냥 네. 얼뜻 생각하기에 숯 갖고서 물을 네네네. 끓여서 증기관 갖고 가는 거냐 뭐 이렇게 네네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네.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음. 저 드럼통 안에 네. 뭐 석탄이나 나무나
아니면은 이제 옥수수를 갖다 재배하고 나면 옥수수 대가 남잖아요. 네네네. 그걸 말린 거를 넣어갖고 불을 뗍니다. 네네. 불을 떼는데 구멍을 갖다 굉장히 닫아두면은 네. 그 연소를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불완전 연소를 하면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뭐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이제 연탄 뗄 때 보면은 네. 연탄가스 맞아갖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 일산화탄소에 네네. 중독이 돼갖고 이제 맞습니다. 죽은 거거든요. 그렇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고 그 일산화탄소를 엔진에다 넣어갖고 엔진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 저게 마력이 형편없죠. 그리고 들어갈 때 가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온갖 불순물이 다 들어가니까 그 엔진이 굉장히 마모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기름이 없으니까 저런 거라도 써서 운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이제 국제기구에서 들어오는 네. 양곡을 갖다 북한에서 남포로만 들어오게 했다. 근데 식량이 정작 부족했던 거는 배급을 끊고 그랬던 거는 함경도 쪽인데 그럼 뭐 청진이나 원산 쪽으로 들여와야지 네. 남포에서 들여와 갖고 저런 목탄 차 갖고서 함경도까지 식량을 나른다? 네네. 그거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대표님 저기에 지금 저 밑에도 보니까 목탄차 처음 보네 막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완전 친환경 자동차다 하면서 막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게 친환경도 아닐 뿐더러 그 완전히 그냥 이게 그 속도가 얼마나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저 그때 뭐 10km, 20km 그 정도죠. 그 증언에 따르면은 네네. 저 그 옥수대로 만든 거는 언덕을 올라가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마력이 나오질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 옛날에 못 네네. 살던 시절 그 동영상들을 가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런 거 돌아가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저거는 6.25 때도 저런 모습은 아마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설명을 이제 빼놓은 지금 설명드리면 되겠는데 네네. 이우홍이라고 그 원산대학교에서 이제 농업 강사를 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이제 제일동포고 그 농해가 전문인 저 농사 전문가입니다. 네네.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농사 기술을 갖다가 좀 전수해 달라는 초청을 받고 원산대학교에 가서 이제 강사를 했는데 네네. 북한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이렇게 북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일한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갔다 와갖고 가난의 공화국, 어둠의 공화국이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 그 90년대 네네. 초반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 귀중한 기록인데 이분 말씀이 가서 되게 신기했던 것이 사과나무가 하늘 높이 치솟아 있더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는데 과수원을 갖다 할 경우에 네. 과일이 한 10m 가지에서 달린 거하고 한 2m쯤 된 높이 가지에서 달린 거하고 어느 쪽이 그 재배하기가 쉬울까요? 그래도 2m짜리가 훨씬 쉽죠. 네네네. 사다리를 놓더라도 훨씬 네네네. 낮은 사다리로. 10m면 근데 북한의 사과나무가 5m, 6m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과일 나무를 갖다가 재배할 때 중요한 게 이제 가지치기인데 네. 그 가지치기가 중요한 거 보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이호용 강사 설명에 따르면 가지치기를 해갖고 나온 가지에서 네. 당에 나온 가지에서 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있고 자르고 난 다음에 2년 있다 나오는 가지에서 과일이 열리는 경우가 있대요. 네네. 그 얘기는 가지치기를 않고 그냥 두면은 네네. 과일이 잘 안 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는 네네네. 겁니다. 그러면서 나무의 모양을 가꿔야 되는 게 나무가 너무 커지면은 네. 타고 올라가서 과일 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 2m, 3m 이내에서 어느 네네. 정도 높이가 균일하게 해야 간단한 이제 이렇게 생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딸 수 있는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거를 해주지 않아 갖고 사과 나무가 한 10m까지 올라가는. 그거 그러면 어떻게 땁니까? 그거? 그러니까요. 10m면 이거 무서워서도 못 올라갈 것 같은데 10m면. 그렇죠. 네. 그리고 10m 되는 사다리도 없잖아요, 사실은요. 네.
야, 그러니까 저런 차가 다니는 북한의 시대에. 이제 경제 얘기를 하면서 네네.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문득 떠오르는 게 제가 2003년도에 그 런던에 무슨 세미나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 채텀 하우스라고 그 왕립 국제 문제 연구소에 가서 이제 세미나를 듣다가 거기 연구원한테 홍군억이 났어요. 이 사람이 네네. 괜히 저한테 와갖고 막 뭐 그러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 이제 미북 간의 그러니까 협상이 틀어져 갖고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을 갖다가 중단하는 조건으로 부시 대통령이 1년에 50만 톤 중유를 갖다 북한에 공급하는 거를 약속을 했는데 네네. 그 2003년 초에 미국의 사찰단이 그 북한에 들어갔다가 우리 핵 개발 재개한다는 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소리를 빽 지르는 그거를 듣고 네네. 그다음에 시찰한 데서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다 발견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미국이 그 대북 중유 지원을 갖다 중단을 했거든요. 네네. 그 50만 톤 갖고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50만 톤이 북한에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거를 갖다가 저기 하느냐. 아니 미국이 중단한 걸 갖고 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황을 했는데 당황을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석유 하루에 한 몇만 톤 정도 소비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석탄이요? 석유요. 석유.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몇만 톤 하루에? 제가 전혀 지금 사실 개념은 없는데 그냥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하루에 한 10만 톤 될까요? 우리나라가 네. 코로나 이전에 하루에 280만 톤 썼습니다. 280만 예, 톤이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난 숫자네요. 이 양반한테 이 봉변을 당할 때 네네. 하루에 석유 200만 톤을 썼어요.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 저한테 네네. 부시가 중유 50만 톤 1년에 50만 톤 주는 거 그거는 진짜 세 발의 피아니에요. 네네네. 어? 그게 뭐 그렇게 뭐 그냥 한번 그냥 핑계김에 주는 거 뭐 그거 뭐 이렇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 중유가 끊어지니까 저 목돈차가 등장한 겁니다. 이야, 참 이게. 그러니 그 2000년 초만 해도 아직까지 북한의 고난 행군이 다 끝나지 않고 그 여진이 남아 있을 때였는데 아직까지도. 네네. 식량을 갖다 운반할 트럭을 갖다가 돌릴 수 없는 거예요. 네네. 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게 얼마나 그 북한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갖다가 위협하는 그 짓인 줄 아느냐 하고 저를 갖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양반이 이제 그거에 가슴 아팠으면 이제 그렇겠습니까? 대표님, 그럼 제가 여기서 너무 이제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 북한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내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아프리카 수준 비슷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체? 이거는 어떤 사람들 그 부분은 네네. 제가 이제 그 뭐 공부가 깊지를 못해서 그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네네. 좀 색다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그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이제 공통점이랄까 시발은 네. 북한은 친일파를 갖다가 숙청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처음부터 잘 됐고 우리는 친일파를 네네.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미국하고 붙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근데 합니다.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실.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어요. 네네. 그럼 처음에 그게 정통성 네네네. 문제잖아요. 처음에 정통성이 있는 정부면은 네네. 끝까지 정통성이 있어야 되느냐? 네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단군의 자손이 다스려야 되느냐? 아직도 고주몽의 자손이 다스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네네 아닙니다. 아무리 시작이 정통성이 있다 하더라도 네네. 통치를 하다 보면은 그 정통성이 통치를 잘하면 정통성이 강화될 거고 못하면 정통성이 약화될 겁니다. 그래요. 뭐 그 주장이 옳다고 쳐요. 네네. 그 북한이 뭐 정통성 있는 정부라고 칩시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네네. 김일성에 대해서 복종을 했던 이유는 그 어느 정통성을 갖췄기 네네. 때문이겠죠. 뭐 반항을 안 하고
그 북한의 정통성을 갖다 획기적으로 올렸던 사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1958년도 대약진 운동입니다. 대약진 운동 때 이제 모택동이가 15년 이내에 서구 열강하고 같은 수준으로 공업 생산을 갖다 올리겠다고 그래갖고 네. 아주 대대적인 그 대중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뭐 철강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농민들이 갖고 있는 그 철을 갖다 다 수거해갖고 네네. 벽돌로 용광로를 만들어서 산에서 잘라온 나무를 떼갖고 네네. 이제 그 녹여갖고 이제 쇠를 만드는 그런 광고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해서 나온 쇠 다 똥철입니다. 그거 갖고만 농기고 몇 번 파면은 다 부러져갖고 못 쓰는 그 제기가 됐는데 네네. 그때 한 3천만 명 정도가 이제 굶주려 죽습니다. 그 집단화 농를 하다 보니까 네네. 예, 관리들이 자기네 성과를 갖다 광고를 하고 충성신경계에서 늘리다 보니까 네네. 우리가 증산을 했다 그러면 나라에 좀 더 많이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많이 갖다 바치다 보니까 농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농민들이 한 3천만 명 정도 굶어 죽습니다. 네. 압록강변 대내 두만강변에 보면은 중국 땅이 보여요. 그 중국 땅에는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하는 네. 조선 말쪽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 갖고 만주를 개척을 하면서 간도 뭐 이렇게 해갖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은 강 건너 이쪽 두만강, 압록강 사람들하고 친인척관입니다. 58년서부터 5년간 벌어지던 그 대약진 운동 그리고 그 이후에 문화 대혁명 그 기간 중에 만주에 살고 있는 그 말하자면 조선족은 네네. 굶주렸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서 식량을 구하려고 했을까요? 다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가고 아이고, 북한 주민한테 와갖고 북한 주민 친척이잖아요. 네네. 아는 사람도 있고 친척 친구도 있으니까 그 친척들한테 와서 쌀을 타가고 옥수수를 타갑니다. 한민족 역사상 중국하고 비교를 해갖고 우리가 잘 산다는 느낌을 가진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때 북한 주민의 말하자면은 이제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하고 네네. 이 국가의 북한이라는 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충성도가 쭉 올라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만 있었느냐? 네네. 58년에 이제 그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은 중국하고 북한하고 말하자면 이제 그 여권에 관련한 출입에 관련한 조약을 맺습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 나라 간에 출입을 하려면 여권을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권을 달리지 않고 국경에서 150km 안쪽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인민증, 도민증 같은 신분증만 제시하면은 네네. 국경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조선족은 그냥 넘어와서 친인척한테 그 식량을 구걸을 하면 되지만은 중국 사람들도 식량을 구하러 넘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그 당시 북한은 이제 소련의 원조를 받아가고 전후 복구를 하면서 경제가 쭉 올라가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일손이 부족한데 마침 잘 됐다 해서 중국 사람들을 갖다 많이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면 아침에 단동에서 네. 압록강 철교를 걸려서 신의주로 출퇴근하는 중국 사람들로 빼곡빼곡하게 찾습니다. 참. 이 사건이 맞으면 북한의 김일성의 정통성을 갖다 쫙 올려준 사건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95년도에 네. 인민을 갖다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을 굶겨 죽였어요. 네네. 정부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국민의 첫 번째 목적인데 네네네. 그 주민들을 갖다가 소득의 85%를 차지하는 배급을 갖다 중단을 해갖고 굶주리로 몰아간 그 정부가 무슨 정통성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유. 1940년대, 50년대는 북한의 정성이 또 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90년 이후에 북한의 행동과 주민들의 했던 그 행동이 과연 정통성이 있다고 할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식량 수입을 갖다 다 끊어버리고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30%밖에 안 됩니다. 식량 수입을 다 끊어버리고 일부 주민한테만 식량을 갖다 나눠줘 갖고 네네.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한 2배 반 정도 많습니다. 그러면 300만에 2배 반이면 한 7, 800만 원 정도로 굶어주겠다. 그런 정보를 갖다 우리는 정통성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네. 정통성은 항상 계속 키워나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보니까요, 실시간 채팅창 올려주시는 분 중에 유홀리님께서 서상범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또 유환전님 너아라 TV를 통해서 공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교육이 되어지는 거고 또 이분들이 듣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실제 지금 북한이 이런 상태인데 왜 우리나라 정부와 대통령은 왜 이렇게 북한 찬양하기에 바쁘냐 이런 걸로 이제 아주 저 밑에까지도 교육이 막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근데 지금 또 시간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벌써 다음 게스트가 기다리는 시간까지 넘어오셔가지고요. 요 내용을 한 번 더 오셔가지고 오늘 나가려고 했던 진도를 다 못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제가 사실 제 북한 인권에 대한 얘기를 네네네, 하는데 네. 지금 이거는 북한 인권의 직접적인 거는 아니고 네네. 인권이라는 건 아무래도 정부하고 뭐 맞습니다. 상대적인 권한이 있으니까 북한의 당국에서 이제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을 갖다 왜 그렇게 침해하게 되느냐 그 원인 분석을 한 거고요. 네네. 오늘 뭐 짧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말씀드린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더 길게 하면은 이제 인권하고 좀 주제가 좀 더 이제 벗어나 날 것 같은데 네네. 한 말씀드리자면 이제 북한은 이제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호위 총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 호위 북한 총국. 김일성 부자를 지키는 아, 우리나라 네네네. 중에 대통령 경호실 같은 네네네네. 데인데 인원이 12만 명이에요. 네. 왜 12만 명이냐고 그러면은 네. 우리 옛날에 이제 옛날 독재자들 얘기할 때 보면은 심기 경호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경호를 하는데 이제 신변 경호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먹고 사는 것까지 다 경호를 합니다. 그래서 호위 총국에서 김일성이 부자들 먹고 사는 농장까지 다 만듭니다. 농장 재배하고 돼지도 다루고 과일도 네네. 기르고 이런 것까지 아이, 총해서 12만 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엔 북한에서 주민들을 갖다 이렇게 버리게 된 이유가 자기가 먹고 사는 거하고 연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지위가 높더라도 그 사람들이 피는 담배하고 네네. 서민이 피는 담배하고 좀 비싸고 싼 게 있지만 같은 담배를 핍니다. 네네. 근데 얘네들은 아예 농장이 달라요. 먹고 사는. 그런 거를 갖다 했던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과연 주민들을 갖다 자기하고 같은 동포로 하고 쳤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그러니까 북한이 주민들을 갖다 이렇게 버린 가장 큰 원인이 네네. 조갑자 선생님이 얘기한 게 말씀이었대. 유격대 네네. 마적과 같은 성격을 가졌다. 그러니까 산채에서 있는 이제 산적들 마적들이 입장에서 보면 산 밑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편리하게 굴릴 수 있는 하나의 네네. 인질밖에는 안 되잖아요. 참. 그러니까 북한 주민 전체를 갖다 인질로 삼아 갖고 네네. 소수의 독재자들 상층부만 그야말로 살고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그런 관점에서 북한의 정책을 보면 의외로 쭉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인권을 바라보는 좀 널찍하게 바라보는 얘기고 네네. 인권 자체에서는 좀 큰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서부터는 좀 네네. 이제 인권 쪽으로 가는데 네네. 그래서 우리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얘기는 많이 들었죠. 네네. 아주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는 많이 네네. 들었죠. 네네. 그건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앞에 정치범이라는 게 네. 들었거든요. 정치범이라는 건 정적이고 나의 적이니까 맞습니다. 괴롭혀도 되지 않을까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라 교도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도 교도소 생각하면 아무래도 좀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범을 대하는 거하고 네네. 일반 국민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들어간 건 다르겠네요. 다 다르겠잖아요. 아. 근데 그 교도소 생활을 보면은 네네. 그러면은 정치범 생성은 어떨까라고 상상이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주에서는 네네. 이제 북한의 교도소에서 어떤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는가 네네네. 그 얘기를 갖다 좀 하려고 그럽니다.